작은 서점. 꿈이었을 거야. 잠에서 깨자마자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김미월 작가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첫 장에 담긴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통해 태양계 행성 중 하나가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장 내일이면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에 인물들은 분주히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조혜진과 서장훈 작가가 추천한 이주영 작가의 첫 소설집 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 한없이 자잘하고 정상적인 불행을 겪은 그러나 소리내 울지 못한 이들을 위한 위로를 담은 8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문자나 또 인스타그램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주영 작가의 첫 소설집 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KKAA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학창시절 책을 별로 안 읽는 아이였는데 늘 취미는 독서라고 적었습니다.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뒤늦게 책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 오래오래 해주세요 하셨는데 너무 좋네요. 마음에 걸린 게 너무 귀여워요. 그냥 써도 되는데. 아니 근데 자기 주문인 거예요. 난 언젠가 독서가 취미가 될 거다라고. 다들 그렇죠 뭐. 그렇죠. 저도 뭐 항상 책 엄청 읽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열심히 읽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많이 못 읽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책 후기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훨씬 책에 재미를 붙이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청취자분들보다는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는데, 나중에는 저희 꿈은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독서를 하시고 그 후기들을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좀 많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죠? 재밌겠다. 그렇죠? 그러면 북클럽이잖아요. 완전 그게 북클럽. 예. 그야말로. 그러니까 미리 책을 공지해 놓고 읽어오세요 좋은데요? 하고 같이 좀 이렇게 뭐 실시간 네. 소통도 하고 이런 거. 네. 우리 공개 방송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상상의 나래는 막 계속. 공개 방송은 이미 우리가 이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좀 전제로 하고 그래요? 언젠간 할 거예요. 네. 하면 좋겠다. 하는 언제예요? 거죠? 우리 피디님 할 거죠?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다들. 그럴 날이 곧 오리라 기대하면서. 네. 자, 이번 주 책갈피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김미월 작가님의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라는 소설집의 수록작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소설입니다.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 네. 책 제목이. 이것도 표제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 소설도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에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네.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김미월 작가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이세요? 네, 김미월 작가님은요. 2004년에
20년에 이제 세계일보 신춘문예 통해 등단을 하셨는데요. 와, 벌써 20년이 그러네. 넘었네요. 저한테 김미월 작가님 뭔가 젊은 작가의 이미지, 왜냐면 젊은 작가상을 통해서 제가 이 소설을 알게 되고 네. 작가님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벌써 이렇게 됐고 소설집으로 서울 동굴 가이드,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 너무 좋은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장편 소설도 8번째 방, 일주일에 3개 등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젊은 작가상을 비롯해서 신동엽 문학상, 이혜조 소설문학상, 아주 많은 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엄마 껴안기 대회라는 너무 귀여운 제목의 산문집을 내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래서 이게 그 신문에 연재됐던 산문들을 엮으신 거래요. 그래서 그때 연재될 때 은근히 좀 팬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의 수록작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네. 저도 이제 딱 요 단편만 읽고 왔는데 오 몰입감이 그냥 재밌죠. 어마어마해요. 네. 이거는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재접해도 재밌을 만한 소재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구 재밌는 멸망.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내일 멸망한대요. 뭐 하실 거예요? 지구 멸망 하루 전에 관한 예. 이야기예요. 저도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 만약에 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소설에서 다들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 계획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내일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먹는 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아니, 거기도 보니까, 소설에도 보니까, 그 위산 때문에 커피를 안 마시는데, 뭐 어때? 이제 마시지. 어차피 뭐. 죽는데 그러면서. 네. 딱히 먹는 것보다 아마 비슷한 다 의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가족들을 다 모아야 돼요. 한 막, 자리로. 예, 막 가족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막 상경하잖아요. 마지막 같이 하려고. 네. 가족들이 모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술 마실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빨리 시간이 가고, 그쵸, 그냥 그 뭐. 고통을 좀 줄이는. 네. 그것도 좋다. 네, 아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 그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네요. 저도 그냥 평범한 하루를 네. 똑같이 보내고 대신 점심에는 콩국수를 먹을 거고요. 콩국수고요. 요즘 콩국수에 꽂혀가지고 네. 저녁에는 꽃게탕을 먹고 싶어요. 구체적이죠? 누구랑 남편과 무조건 남편과 그리고 이제 고양이랑 이제 만약에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 네. 폭발하는 시간까지. 그럼 이렇게 고양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되게 구체적이시구나. 네, 꼭 껴안고 있어요. 저는 그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냥 남들이 어떻게 그거를 준비하는지 보는 그냥 그 정도로. 그래서 소설이 재밌었어요. S와 N의 차이인가? 네, 저는 그랬구나. 근데 이런 지구 멸망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가 꽤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Don't Look Up. 맞아요. 네. 어떻게 제가 얘기하려는 걸 똑같이 그 말씀하시는지. 영화랑 똑같은데? 하면서 책을 봤거든요. 제가 돈 룩업을 좋아하고 이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지구 멸망되고 행성이 충돌하고 사실 저는 그런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이건 그냥 저의 취향인데 그 현실에 일어난 리얼할수록 좋아해요. 그래서 네. 발이 땅에 붙어 있을수록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뭐 충돌 얘기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진 않는데 돈 룩업이 좋았던 이유가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너무나 현실에서 정말 일어날 법한 네. 과학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막 그쵸. 안 듣고 막 그 안에서 또 계속 막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막 엄청나죠. 네. 그게 너무 그냥 현실적이라서 저는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완전 그냥 블랙 코미디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혜성이 분명히 와서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 네. 완전히 파괴될 지경인데 야, 저 혜성에 어마어마한 광물들이 있대. 맞아. 그냥 떨어지게 하자라고 정말 미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네.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그 충돌 때문에 네. 행성. 어떤 기사는 행성이라고 하고 어떤 기사는 소행성이라고 하는 식으로 막 뉴스가 나오는 상황. 어쨌든 뭔가 충돌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네. 그런 상황인데 너무 현실적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은. 네. 그리고 이상하게 평화롭고
이상하게 일상적이고 그래서 그 일상성에 비현실적인 상황과 엄청난 일상성이 결합된 이 소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사실 그냥 계속 그냥 포털만 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라디오도 진행이 돼요. 라디오 DJ가 신청곡 보내라고. 네, 막. 제발 좀 보내요. 그쵸? 아무도 안 보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털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에 충돌하는 그것에 반지름이 뭐 45마일이고 뭐 시속 뭐 900만 마일이고 이런 기사가 나니까 연관 검색어에 1마일은 몇 킬로?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또 연관 검색어로 그 에미넴이 출연한 영화 8마일이 뜨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연장으로 너무 그럴 법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뭐 나사 음모론 행성과 소행성의 차이는 이런 게 막 뜨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진짜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 상황의 심각성과 다르게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이 와중에 어차피 내일 죽는데 그래서 행성과 소행성 무슨 차이지? 1마일은 몇 킬로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주인공은 오늘도 나는 선크림을 발랐다. 오늘의 자외선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아무튼 내 일상이 계속 유지가 돼요. 어찌됐든. 네, 그리고 아까 첫 문장을 낭독해 주셨잖아요. 꿈에서 깨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꿈에서 깨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진짜. 사실은 저도 이제 어쨌든 1년이지만 문예창작학과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첫 문장이 뭐 중요하다. 첫 문장을 뭐 뻔하게 쓰면 안 되고. 네네. 그리고 합평할 때 약간 서로 너무 뻔하거나 그런 거 쓰면은 약간 놀리기도 해요. 그래요. 서로 작가들끼리 같이 합평회 같은 거를 해요. 저는 같이?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네네. 사실 합평이 제일 중요해요. 몇 월 며칠까지 너는 레포트인 거예요. 소설 내고 그럼 그날 그걸 다 같이 읽고 이제 크리틱을 하는 거죠. 근데 문화센터랑 문예창작학과는 다르더라고요. 문예센터는 좀 좋은 말을 그래도 해주는데 문예창작학과는 진짜 살벌하게 그래요. 네, 안 좋은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항상 작은 서점 오프닝을 그날 소개해드릴 책 첫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작가들이 그 첫 문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손끝에 담고 쓴 것 같아요. 그 첫 문장이 거의 모든 거에 시작이자 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세계를 어쨌든 내가 만든 세계니까 거기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이잖아요. 그쵸. 중요한데 저는 또 막상 써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중요성이 물론 중요하나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면 정말 일례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이 명작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첫 문장 꿈이었을 거야. 너무 안 좋은 첫 문장이거든요. 이게 영미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놀리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었다. It was dark and stormy night. 이렇게 있거든요.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유치하고 못 쓴 첫 문장의 대명사로 좀 놀림을 받는 문장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뻗어나가는데 스누피 아시죠? 캐릭터 스누피. 그 스누피가 그 계집에서 맨날 뭐 하는 줄 아세요? 걔 소설 써요. 소설가 지망생이거든요. 스누피가 사실은. 그래요? 근데 계속 첫 문장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쓰는 게 그날은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까지밖에 못 쓰고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 작가 지망생이고 그런 또 면이 있었구나. 우리 왜 몰랐죠. 우리가 항상 그냥 이미지로만 봐가지고 재밌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만 써요. 계속 걔는. 그 정도로 첫 문장이 흔하면. 근데 사실 진짜 그러고 보니 놀림의 대상인데. 꿈에서 깼는데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김미월 작가는 이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거장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첫 문장으로 쓰면 놀림받을 것 같은데라고 해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그 뚝심. 너무 적절한 첫 문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읽고 나면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 꿈을 깨면서 일어나는 것도 이 주인공이 전날 술을 엄청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내일은 지구 멸망인데 나는 술을 마셔가지고 늦게 일어나요. 뭐 11시에 일어났나? 대학 동기 모임에서. 그래서 내가 살 날이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심지어 늦잠 잔 거잖아요. 그러면서 꿈에서 깨고 뭐야 이상한 꿈 꿨어.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습작생 여러분들이 네. 듣고 계시다면 첫 문장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첫 문장을 쓰는 경우 다 작품을 마무리한 다음에 첫 문장을 다시 고치거나 첫 문장을 그런 경우도 다시,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면은 됐다. 사실 제 등단작의 첫 문장이 이런 것도 있어요. 대화체를 쓰면 안 된다. 첫 문장에. 따옴표로 그래요? 시작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따옴표로 시작하고 심지어 제대로 된 문장도 아니에요. 합시다 스크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합시다 스크럼 맞아요. 첫 문장이라고 치면 심지어 합시다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첫 문장이지만 저는 그냥 쓰고 싶으니까 썼고. 저는 그 첫 문장 되게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튼 첫 문장에 대한 얘기를 또 쭉 해봤는데 네. 그래서 자, 지구 멸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좀 더 볼까요? 어머니한테 막 전화를 했더니 네. 어머니는 또 고추 따러 밭에 가시고. 그래서 이 되게 묘한 일상성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소처럼 행동을 하는데 평소에 지구 멸망이라는 어떤 한 방울이 얹어진 듯한 느낌? 네. 그 장면을 묘사한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부분 살짝 낭독을 해드릴게요.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뭐 독극물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바카스를 파는 사기꾼이었어요. 네, 제가 사실 중간에 살짝 이제 생략을 했는데 이 주인공이 사요. 네. 에이, 한번 사보자. 어차피 내일 멸망하는데 사고 나니까 그제서 얘기해 주는 거죠. 뭐 바카스야 이러면서.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뭐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인공은 그걸 먹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냥 사본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약간 아찔했었어요. 왜 사죠? 뭐 여기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죽더라도 네. 이걸 먹고 죽으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긴장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왠지 바카스일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왠지 김미월 작가님이라면 이걸 먹고 죽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근데 이것도 좋았어요. 그 DJ가 그 신청곡 왜 아무도 사연 안 보내냐. 나 기다리고.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방송국에 이제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거기서 그 콘솔을 올리는 엔지니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신청곡도 찾아서 그 갖다 주는 뭐 PD 작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얘긴데. 저랑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지금 DJ가 지금 감성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디오 방송의 전파는 영원히 우주를 떠돌아다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 목소리랑 이 노래 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주를 떠도는 거야 하면서 울잖아요. 통곡을 해요. 근데 보통 방송사고가 나면은 후닥닥닥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DJ는 울더라도 이 PD는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딱 끊고 음악을 또 틀어줘야 되잖아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 일들을 뒤에서 하고 있을 또 PD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광화문을 계속 막 걸어요. 걷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소설이 여러 사건이 벌어지지만 계속 관통하는 어떤 하나 궁금증을 계속 가져가게 하는 그게 바로 통조림이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이 주인공이 전날 대학 동기들하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술 엄청 마신 날 다음날 가방을 봤는데 이상한 게 들어있다든지 뭐 노래방 탬버린이 들어있다든지 뭐 메뉴판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경험이 간혹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가방을 열었는데 통조림이 들어있는데 황도 통조림 있잖아요. 이거 내가 넣은 기억도 없고 먹은 기억도 없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 공이라는 좀 의미심장한 인물이에요. 이성인 것으로 보이는 이 친구랑 같이 술자리에 있었어서 얘한테 이거 기억나냐 하면서 이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걸 통조림을 들고 이 공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요. 통조림 그 따개를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통조림을 따야 굉장히 되는데 헤매다가 딸 수 결국 없고 친구를 만나러 가죠. 지구 멸망하기 하루 전인데 이 통조림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되게 이러저런 일들은 겪어요. 막 그 당시 대통령인 모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영상이 막 광화문에 울려 퍼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공을 만나요. 통조림을 따주나요, 공이? 그 부분을 살짝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으면 원터치로 열 수 있는 거를 돌고 돌아 결국 공한테 갔어요. 네. 둘이 공을 좋아했던 것 같죠. 그쵸. 네, 그래서 있었네. 너무 그거를 사실 뭐 내가 얘를 좋아했다라고 쓰지 않았지만 네. 그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너무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조금 생략을 하긴 했는데 예전에 자기가 교양 과목 중에 글쓰기 과목 수업 들었던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쓰라는. 그래서 그때 이런 걸 쓴 거예요.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다. 나는 예전부터 짝사랑해온 남자에게 고백을 하러 가기로 마음먹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거죠. 알고 보니 그 짝사랑했던 그 남자가 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지금 낭독 부분 들으면서 이렇게 퍼즐이 맞춰주는구나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지구 멸망 하루 전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같이 있었던 이 주인공은 행복하게 보내는 거네요. 그쵸. 그렇구나. 네. 아니 여기에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네. 부자? 아니야. 내일 치아 교정 끝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일 제대하는 군인? 내일 대학 합격 소식을 듣는 수험생. 내일 아파트 잔금 치르는 가장? 내일 아기를 낳는 임신부. 내일 태어나는 아기. 가장 억울한 사람은 현재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미래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그 부분도 너무 좋아요. 뭐 약간 뭐 여기서 주는 교훈? 네, 그렇죠. 네. 참 그거 보면 저는 이 지구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 게 별로 기다릴 미래가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냥 하루 술 마시고 잘 마무리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 주인공한테는 네.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실 언젠가는 고백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래도 지구 종말 전날 그 통조림을 핑계로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이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를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어서 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원터치 캔이었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원터치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사실은 이거 따는 게 없어. 사실 이렇게 따는 그런 병따개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갔는데 사실 정답은 너무 쉬운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뒤집으면은 있는 건데 정답이. 네네. 그래서 사실 너무 좋은 장면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죠. 그냥 그거를 읽었을 때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공이라는 분의 곁에 친구로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난 친구지만 뒤집으면 이렇게 그렇죠. 너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지구 멸망의 순간을 뭐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른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통조림을 뒤집는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저는 뭔가 스포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편 소설 읽지라도 가장 중요한 장면은 직접 사보세요. 이러면서 소개 안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장면이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스포는 아니에요. 저 가장 큰 이 소설의 스포는 그래서 결국 혜성이 와서 충돌을 하나요? 지구가 파괴돼 멸망되는 이건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그래요? 네. 더 하면 안 돼요? 네네. 근데 왜 돈 룩업 보면 네. 거기 끝까지 그 결말을 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그것도 났어요. 재밌었어요. 거기 대통령이랑 이제 거기 이제 사업가들, 자본가들이 네. 우주선 같은 걸 하나 마련해서 다른 행성을 가요. 자기네들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영화가 멈출 줄 알았어요. 와, 그 이후에 사건 기억나세요? 네, 내리잖아요. 내렸는데 거기에 이상 기이한 그 생물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잡아먹혀서 죽어요. 도대체 너무 그 기괴한 결말에. 네, 거기까지 간 게 정말 박수를 칩니다. 네. 뻔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소설은 그렇게 기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네. 살짝 아름답기까지 하는 결말. 읽어보시는 걸로 독자분들께서.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첫 문장 얘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이렇게 끝나도 사실 맞아요. 좋은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공이 집게 손가락을 천천히 고리 안으로 넣었다. 뭔가 움직이는 장면? 네. 영상 같은 장면으로 그렇네요. 쫙 이렇게 인서트처럼 그 통조림을 따는 장면으로 카메라가 쫙 줌인을 하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로 끝났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코 어둡거나 진지하지 않게 재밌어요. 재밌고, 네. 유쾌하고 또 누구나 이렇게 상상 한 번쯤은 나 오늘 저희 집에 가면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려고 너 만약에 내일 지구 멸망은 뭐 하고 싶니? 재밌을 갑자기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그 답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네. 자, 오늘 김미월 작가의 옛 애인의 선물 받자회 수록작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함께 했습니다. 이 작품과 좀 어울릴 만한 곡도 준비해 오셨죠? 네,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가져왔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요? 가사 중에 네. 우리들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지구 종말의 순간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곡 들으시면서, 네. 오늘 하루 잘 좀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뭔가 오늘 되게 경건하게 좀,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네. 보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장유진 작가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세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알라딘 인문과학 MD 김경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슬님께서 이런 글도 남겨주셨어요. 새로 오신 MD님 뒷마당 탐조클럽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데 재미있고 힘이 나더라고요. 신난 목소리에서 MD님이 진짜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 좋은 에너지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이 책 재밌었다는 분들이 주변에서 저도 꽤 있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간이라는 게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읽는 영역만 계속 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무슨 책들 가져오면 처음에 이거 내가 어떻게 소화하지?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겁이 나는데 막상 또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막 다양한 분야의 또 책들 소개받는 게 굉장히 재밌으신가 봐요. 근데 오늘 준비하신 책도 범상치가 않아요. 오늘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책은 네. 케이브 오브 본즈입니다. 케이브 오브 본즈. 뼈들의 동굴. 네, 직역을 하면, 그쵸? 네. 어떤 책이에요? 굉장히 공포, 소설인가요? 네, 약간 추리소설 같은 제목이죠. 네. 하지만 이 책은 추리소설은 아니고요. 네. 두 명의 고인류학자가 쓴 고생 인류에 관한 논픽션 도서입니다. 네.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자면 고인류학자들이 인류의 뿌리에 관한 새로운 발견과 그것을 둘러싼 모험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으스스하진 않지만 의외로 스펙타클이 있고 스릴도 있는 책입니다. 두 명의 고인류학자가 쓴 고생 인류에 관한 넌픽션 도서.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보니까 리 버거와 존 호크스 네. 두 명으로 돼 있군요. 고생 인류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아는 고생 인류라 하면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등등 들어보셨죠? 네. 이런 존재들을 총칭해서 호미닌이라고 부르는데요. 고고학계에서 오랫동안 발견과 연구로 이 호미닌의 계통들을 정립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고대 인류에 관해 기본적인 상식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책은 그간 고생 인류에 대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과 믿음을 뒤엎어버리는 호모 날레디라는 종의 새로운 발견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하빌리스 이런 인류학 어떤 그 학명들은 좀 알고 있고 우리 또 왜 사회 문화적 용어로 호모 루덴스,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또. 근데 지금 말씀하신 호모 날레디 이건 좀 처음 접하는 용어인데 이게 지금 새로 발견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또 다른 어떤 인류의 한 종이 있었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 거죠?
예, 아마 관련 학회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예, 이 호미닌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발표된 것이 2015년이고요. 그 이후로 관련된 논쟁과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10년밖에 안 된 발견이 따끈따끈하죠. 아, 그렇군요. 예. 학회에서 오랫동안 정설로 믿어왔던 과학적 사실이 후대의 발견으로 인해 뒤집히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공룡이 사실 새의 조상이라는 발견이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공룡은 파충류의 조상이었거든요. 네. 공룡의 모습을 묘사할 때 도마뱀이나 뱀 같은 매끄러운 피부를 당연하게 떠올렸었는데 많은 공룡이 깃털이 있었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공룡이라고 그러면 이제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미 고정적인 이미지와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호모 날레디의 발견은 공룡의 깃털보다도 충격적입니다. 네. 그동안 고고학과 고인류학에서 인류를 인류로 규정짓는, 그러니까 인류가 다른 종과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를 시신의 매장으로 꼽았습니다. 네. 시신을 매장한다는 사실에서 많은 정보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일단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두 명 개인의 어떤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한 종족의 문화로서 매장을 한다는 것은 그 내부의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네.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고차원적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이라는 것이 인류를 다른 종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호모 날레디라는 종이요. 네. 이들의 화석이 발견된 상태가 매장의 형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다시 정리해드리는데요. 네네. 이 호모 날레디는 고생 인류 중 한 종으로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의 조상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죠. 네. 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닌 종의 화석에서 오직 인류만의 특징이라고 여겨진 매장의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몇십만 년 전의 화석일 텐데 그 화석에서 매장의 증거는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이거 완전히 상식을 다 뒤엎는 일이니까 이 학계에서는 그야말로 좀 약간 폭탄이 떨어진 듯한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네.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발견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네. 결론부터 던졌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 발견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자인 리 버거와 존 호크스는 남아공에서 활동하는 고인류학자입니다. 저는 고인류학자, 고고학자 뭐 이런 직업들의 커다란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좀 있었어요. 네. 네. 인디아나 존스 같이 다 생각을 하죠. 네. 네. 왜 영화에서 보면 그 오래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 화면 위로 어떤 긴 시간의 흐름이 지나간 뒤에 현재의 장면이 나오면서 네.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추리하고 상상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망망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무언가를 연구한다는 점이 이 현실 세계의 어떤 지리멸렬하고 복잡한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실제로 이 책에서 본 고인류학자들의 작업이 그런 영화를 볼 때 느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거대하고 위험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화석을 발견해내고 연구하는 것들이 이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인류학자들이 직접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화석을 탐사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롭네요. 그러니까 사실 또 아주 깊숙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 동굴이면 들어가는 그 모든 길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탐험 가득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이 동굴이 굉장히 험준하고 위험해요. 네. 일반인들이 보통 저희가 관광하러 가는 동굴들은 정비가 다 되어 그렇죠. 있고 네. 안전하다고 판정이 된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말하자면 모험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말 그 안에 뭐가 네. 있을지 내가 캄캄한 데를 어떻게 들어가지? 와,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호모 날레디가 발견된 동굴은 라이징 스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동굴이 하나가 아니고요. 네. 여러 동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동굴개입니다. 그 라이징 스타라는 동굴개가 있고 네. 그 속에서 이제 이분들이 탐험을 하면서 지형들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갑니다. 새롭게 가는 곳이니까
있으니까 원래 이름이 당연히 없겠죠. 그 정도로 낯설고 위험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 이게 탐험단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몇몇으로 좀 사진 보니까 인원이 되게 이제 적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뭐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그래도 거의 뭐 목숨을 거는 일일 텐데 말이죠. 네. 그도 그럴 것이 네. 그 슈퍼맨 자세로 거의 포복을 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도 있고요. 예. 몸 크기가 작은 사람이 뭐 거의 고개를 하면서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는 12m짜리의 수직갱 통로도 있습니다. 책에 나온 탐사 과정의 어려움을 읽다 보면 약간 같이 폐소공포가 올 것 같은 순간들도 있어요. 진짜 폐소공포증이 네. 어떤 것도 생길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서운 부분은요. 네. 저자가 수직갱에 껴서 도저히 돌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상태로 1시간 가까이 실험을 합니다. 그냥 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가 이분이 점점 공포에 질려서 무릎을 바위에 힘껏 쳐요.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갇혀버린 거라서 무릎을 탈골시켜서 각도를 틀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렇다고 내 무릎을 스스로 탈골을 시킨다고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이거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무리 발견이 이들의 목표긴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죠. 네. 네, 이 사건이 리 버거가 57세일 때거든요. 예. 이분이 나이도 많고 풍채도 사진이 나와 있는데 되게 큰 분이세요. 네. 그래서 팀원들만 보내고 본인은 오랫동안 그 위험한 동굴이 바깥쪽에서 모니터로만 보다가 이제 이게 연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살을 25kg를 빼요. 와, 이분들 정말 진심이구나. 네, 진심 인생을 걸고 와, 네. 네, 수직갱을 들어가려고 25kg를 뺐습니다. 그리고 네.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들어갔다가 벌어진 일이라서 정말 이 부분을 읽는 동안 너무 애가 탔어요. 다행히 무릎이 탈골되진 않았고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고 나옵니다. 아까 진짜 약간 거칠게 얘기하면 어디 이렇게 들어갔는데 몸이 안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야말로 내 사지를 절단해서도 막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막 그런 몸부림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고인류학자들의 이 발굴 얘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학구적이고 뭐 이런 뭐 진지한 얘기일 줄만 알았는데 정말 몸을 쓰는 정말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네요. 이 책이 정말 다이나믹이 있고요. 예. 스펙타클합니다. 리 버거가 또 이렇게 무릎이든 목숨이든 잃을 뻔하면서 들어간 굴에서 네. 그 보람이 있게 그 전까지 팀원들은 보지 못했던 엄청난 발견을 하거든요. 네. 꼭 책을 통해 그 희열의 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이 화석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 동굴을 탐색한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남아공이라고 해도 화석이라는 것에 발견은 사실 큰 운이 따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운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책에도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화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수가 이제껏 발견된 화석의 개수보다 많다. 그런데 우리 책 저자들의 연구팀이요, 운 좋게 탐사 중에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 그 근처를 좀 샅샅이 뒤지나 봐요. 처음 2명의 연구자들이 발견을 하고 나서 40명의 팀을 꾸려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때부터 겨우 3주 만에 1,000개가 넘는 뼈 조각을 발견합니다. 1,000개가 넘는 뼈 조각이요? 네, 와.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뼈 조각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고. 그럼 이제 이게 호모 날레디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발견된 뼈들을 맞춰보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 맞춰본 뼈들이 이제 1,000개가 넘으니까 여러 개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같은 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동일한 특징들이 있었고, 이 특징들은 그동안 연구되었던 그 어떤 고생 인류종과도 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역사적인 발견이에요. 아마 당시 저는 전혀 기억이 없지만 굉장히 대서특필되고 막 뭐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뭐 논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고인류학에 대해 잘 모르니까 책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가? 잘 감이 안 왔는데요. 네. 이건 학계에 충격을 던진 역사적인 발견이 맞다고 합니다. 네. 이 뼈들의 발견이 있은 후에 학계에 뭐 발표, 논쟁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요. 여러 다른 가능성들, 이를테면 기존 종인데 조금 다른 생김새를 가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반박이 되었고요. 호모 날레디라는 존재는 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영화 같죠? 이 책을 보시면요. 동굴 탐사 과정, 이 화석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전혀 몰랐죠, 저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동굴 탐사 과정을 영상으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있어요? 이 과정이 넷플릭스 다큐로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호모 날레디를 발굴하는 그 과정을 그린 다큐가 있다고요? 네네. 이 언노운 뼈 동굴이라는 제목의 다큐예요. 이 탐사 과정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고요. 예? 이 연구가 2013년부터 이 책에 나온 것으로는 2022년까지 10년간의 연구이고요. 아마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큐는 그중 일부만 담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저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큐고요. 네. 제가 이 저자들이 그 얼굴이 나와요, 거기에? 맞습니다. 네. 얼굴 확인해봐야 되겠다. 네, 네. 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다큐까지 봤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호모 날레디의 발견을 둘러싼 고인류학자들이 모험담에 흥미를 느끼신 분들 중에 책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큐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책에서 나온 동굴의 묘사나 화석의 묘사 같은 것들이 다큐에서 생생하게 잘 보이고요. 다큐에 나오지 않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책에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보시면 가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 그래도 최근 발견되고 연구된 거라서 이제 호모 날레디에서 좀 낯선 분들이 있겠지만 먼 미래에는 한 학생들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또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거 꼭 읽어보고 꼭 좀 다큐로도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아까 호모 날레디에게서 그 매장의 증거가 발견됐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큐에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매장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수만 년 전의 일이니까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큐든 책이든 호모 날레디가 100% 매장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 저자들의 연구팀은 이들이 발견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정황에 대한 추론을 제기합니다. 네. 이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호모 날레디가 정말로 매장을 했다면 네. 또 그들 또한 고등한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면 그렇죠. 네, 그들이 멸종되지 않았다면 그쵸. 멸종되지 않았다면. 네, 그럼 지금 인류는 무엇으로 구별되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참 인류 비스무리한 또 다른 종이 또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되네요. 2025년에 뭔가 이 비슷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 한 종이 멸종이 됐을까요?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만약 호모 날레디와 호모 사피엔스가 같은 시기에 진화를 했다면 우리는 우리와 모습이 다르지만 비슷한 지성을 가진 존재와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현재의 인류가 가진 타인, 타 생명체에 대한 포용력이나 폭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은 책에서 다루지는 않고요. 인류란 무엇인가에 대해 책에서 던지는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홀로 이리저리 생각을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인문학의 본질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게 또 OTT에 소개가 돼 있다고 하니까 책도 같이 읽으면서 또 화면으로도 이렇게 좀 어떤 학문적 지식을 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인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책. 인류학자 리버거와 존 호크스의 케이브 오브 본즈. 이 책도 관심 있는 분들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자, 이소라의 트랙 3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